안녕하십니까. 물질 추출론 10주차 강의 3차 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번 10주차 강의는 실제 물질 추출 그런 이제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 천연물로부터 유용성분을 갖다 분리하는 실제 분리 조작을 갖다가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보자고 했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먹는 과일의 일종인 과일의 한 종류인 배로부터 알부틴을 추출하는, 그래서 분리하고 정제하는 이러한 과정을 갖다 지금 이제 앞에 2시간에서도 살펴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앞 시간의 마지막 부분에서 기존의 알부틴 정제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알부틴이라고 하는 것을 배의 과피, 즉 껍질로부터 이제 분리하기 위해서 메탄올을 갖다가 썼단 말이에요. 근데 메탄올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인체에 사용하거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추출 분리하는데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그 물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인체나 화장품 또는 식품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물질로 허가가 되어 있고, 뭐 문제가 없는, 즉 어떤 독성이라든가 이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이 뭐냐면 이제 알코올이에요. 에탄올이죠, 에탄올. 소위 이야기하는 주정, 술을 갖다가 만든, 술의 이제 주원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주정, 즉 알코올을 갖다 이제 써서 추출하거나 그러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기존의 알부틴의 정제법의 문제에서 메탄올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썼던 문제, 또 분획하기 위해서 성분별로 분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했었던 에틸아세테이트 이런 것들 대신에 조금 더 안전하면서도 분리하는 과정을 좀 더 이제 대량 생산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을까라고 해서 이제 다음 이제 또 새로운 부분을 갖다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이고요. 그 과정으로 이번 시간에 같이 여러분이 이제 살펴볼 것이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알부틴은 우리나라에서는 피부 미백 고시 원료로 그렇게 이제 지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합성 그 물질로서 수입품을 갖다가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었던 것처럼 우리가 배를 재배를 해서 과일을 갖다 주로 이제 활용을 하긴 하지만, 그 배를 갖다 이제 재배하는 과정에서 이 배의 열매가 이제 열리게 되면, 수정이 된 후에 열매가 열리게 되면 그 중에 필요한 부분만 빼놓고 나머지는 전부 솎아낸단 말이에요. 어릴 때 솎아낸다고요. 그 솎아낸 건 전부 이제 버리게 되는데 그 양이 수천 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거기서 알부틴을 갖다 한번 분리해보자 라고 이제 하는 거였었고요. 그래서 배 미성숙된 미성숙과 여기로부터 알부틴을 대량 정제해서 천연 소재를 한번 확보하는 그런 방법을 갖다 이제 개발해보자, 탐색해보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제 요 연구는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기존의 정제법을 갖다 좀 더 개선해서 산업적으로 응용하기 쉬운 그런 방법을 갖다 이제 찾는 것도 여기에 목적에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추출 용매를 재탐색할 필요가 있고, 또 시간이나 경제적 손실을 갖다 최소화하는 그런 이제 분리 정제 방법을 갖다가 이제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추출 용매를 갖다가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에탄올을 갖다가 이제 활용을 해봤고, 그리고 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과일이잖아요. 과일은 대부분 이제 과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수용액상에 많이 어떤 당도 그렇고 아미노산도 그렇고 많은 성분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한번 혹시 열수 추출을 갖다 통해서는 어떨까라고 하는 측면에서 두 개의 방법을 갖다 이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0% 에탄올을 갖다 추출하는 방법, 저쪽은 열수 추출하는 방법. 열수 추출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한약이라든가 다리는 것처럼 열탕으로, 그쵸? 이제
끓이게 되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가열을 해서 이제 끓이게 되는 것이죠. 그 두 가지 방법을 갖다가 통해서 어떻게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지를 이제 비교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추출 용매를 통해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가 해봤더니 80% 에탄올을 갖다가 추출한 양은 174mg. 거기에 반해서 열수를 갖다가, 즉 물을 끓여서 그래서 배를 갖다가 이렇게 좀 졸이면서 그러면서 했더니 262.8mg이 알부틴이 우리가 얻어졌어요. 그럼 뭐예요? 굳이 에탄올을 쓸 필요도 없는 거지. 우리가 가장 안전하면서도 조금만 에너지를 갖다 투입하게 되는 물을 갖다가 이용해서 알부틴을 갖다가 추출해낼 수 있겠다 라고 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 것으로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그럼 어느 정도 끓이면 되겠느냐, 어느 정도 가열 시간을 어느 정도를 하면 좋겠는지, 그에 따라서 또 검토를 하게 됩니다. 이제 실험을 또 했더니 그건 이제 실험 결과예요. 1시간도 안 끓이고 그냥 뜨거운 물을 한번 넣었다가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러니까 1시간 이하로 이제 가열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추출한 거. 그리고 4시간, 8시간, 12시간에 대해서 다 검토를 했더니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떤 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네. 1시간도 차이 안 되게 그냥 뜨거운 물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혼합해서 한 것이 제일 적고요. 8시간 정도가 가장 효율적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8시간 정도의 가열을 해서 그래서 추출하면 알부틴이 가장 그래도 효율적으로 얻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이제 실험 결과 알 수가 있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분획, 알부틴을 용매를 써가지고 농축하고 이러한 부분 보다는 이제 좀 큰 그런 이제 형태로 하되 그 다음에 농축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갖다가 이제 쓰는 것이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라 그럴까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갖다가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갖다가 이제 그 안에 고체 입자 그쵸 고정층으로 이제 활용을 해봤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쭉 이제 검토를 했더니 다이아이온 HP20 컬럼 크로마토그래피가 그나마 활용하기가 편리하더라. 그러면 저기에서 언제 그 분획되는 쭉 이제 용매를 흘리면은 뭐 10분도 안 돼가지고 빠져나오는 놈, 20분 넘어서 빠져나오는 놈, 뭐 1시간 넘게 빠져나오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어떤 것이 가장 분획 효과가 좋은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검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검토를 쭉 마찬가지 1시간에서 3시간 사이 첫 번째에서 세 번째 분해물 얻은 거, 네 번째에서 7번째 분해물 얻은 거, 8번째에서 14번째 분해물 얻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이렇게 쭉 하게 되죠.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가장 효율적이었던 것이 8시간 정도가 알부틴이 가장 그래도 효율적이었다. 그리고 이제 원래의 시료를 100kg을 넣었을 때 그것의 한 12배 정도 그래서 120L 12배가 아니라 1.2배 정도 120배가 되나요? 100kg이죠? 1.2배 정도를 갖다가 물을 갖다 이제 더 첨가를 해서 그래서 이제 열탕을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0도씨에서 해서 얻은 것이 4,320g이에요. 그래서 4,320g이 120L 전체 액상 화합물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바로 요거를 갖다가 이제는 뭐를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활용을 해서 그래서 분류하면은 어떻게 나타날까? 그래서 이제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제 활용을 하게 됩니다. 컬럼 크로마토그래피는 이렇게 크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실제 사이즈를 지름이 20cm, 높이는 120cm. 엄청 큰 거죠. 예. 이 통 안에다가 이 칼럼 안에다가 무엇을 바로 여기에 아까 얘기했었던 다이아이온 HP20이라고 하는 이러한
흡착제로도 이제 많이 쓰이는 그런 이제 고체 입자를 갖다 여기다 꽉 채우게 되죠. 예. 그래서 여기다 채우고 이러한 이제 칼럼 크로마토그래피를 여기에 그때 이제 용매는 여기 맨 밑에 있는 일루션 솔벤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일루션이 뭐라 그랬어요? 유출, 그렇죠? 유출시킬 때 이동하는 그러한 이제 용매로서 물 그리고 10% 에탄올, 20% 에탄올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험을 해서 첫 번째에서 다섯 번째 텀으로 시료를 받은 거, 그리고 여섯 번째에서 17번째, 그리고 17번째에서 26번째 이렇게 이제 시료를 받아서 그 시료들을 다 어느 때 그럼 가장 나오는 녀석이 제일 알부틴의 농도라든가 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리 효율도 좋고 또 함량도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TLC 아까 분해하고서 나온 거를 갖다가 이제 했었던 것처럼 똑같이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에다가 점을 갖다 다 이렇게 쭉 찍어서 용매를 갖다 쭉 흘려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그걸 갖다 이제 검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시료를 갖다 쭉 여기에 부탄올, 그 다음에 아세티에시드, 그리고 물, 예, 이렇게 이제 4대 1대 1로 섞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것이죠. 왼쪽에. 예, 왼쪽에 분해를 갖다가 저렇게 바로 얇은 층 크로마토그래피를 갖다 쭉 한 것이죠. 그리고 참고로 알부틴은 어떻게 되는지를 저기 네모 박스 파란 걸로 한 데는 알부틴을 갖다가 거기다 이제 점을 찍어서 시료를 갖다 이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알부틴의 위치에 쭉 분리가 되는 것들이 각 추출물들이 다 있긴 있더라요. 이거죠. 그런데 그 보면은 엷은 것도 있고 진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자, 그럼 바로 저거는 뭐예요? 농도를 갖다 이제 나타내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HPLC 분석을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이런 시료들을 가지고 그래서 어느 때 나온 녀석이 가장 피크가 커서 제일 양이 많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검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280 나노미터에서 분석을 쭉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나왔었던 녀석은 물만 쭉 빠져나오더라 이거죠. 예, 다섯 번째 나온 것도 물에 약간의 피크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나오는 녀석은 10% 에탄올과 그리고 알부틴의 피크 뭐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바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고요. 요거는 이제 분석은 자외선 그리고 가시광선 분광강도계를 써가지고 이제 하게 됩니다. UV Visible Spectrophotometer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때 디텍터는 PDA 디텍터를 썼고 뭐 그런 얘기예요. 파장은 280 나노메타 파장에서 분석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쭉 분석한 결과인 것이죠. 자, 그래서 얻어진 저거를 갖다가 분석을 실제로 순도 분석도 했더니 98.28%의 순도를 가진 알부틴이었다. 밑에 거 보시면 저게 표준 시약으로 파는 거예요. 거의 뭐 99.9 몇 %짜리의 알부틴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손색이 없죠. 거의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UV Visible Spectrophotometer를 갖다 통해서 얻은 스펙트럼을 갖다 비교를 하더라도 그쵸? 그때 패턴이 스캐닝을 했더니 스캐닝한 패턴이 거의 같이 표준 물질과 같이 이렇게 이제 얻어졌다라고 이제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정확한 구조가 이게 진짜 알부틴 맞는지 구조를 갖다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NMR 분석을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NMR 분석을 했더니 NMR 분석이에요. NMR 분석한 결과도 보면은 요게 맨 위에 있는 것이 저렇게 피크로 나타내는 부분의 피크나,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우리가 배의 미숙과를 통해서 이제 얻은 거기서 얻은 알부틴이죠. 알부틴의 피크 거의 같은 위치에 지금 나타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요 정제된 알부틴은 표준 물질인 알부틴하고 거의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거는 좀 어느 정도냐, 이게 어느 정도의 그런 수율을 갖다 가지고 있는지. 앞에서 우리가 100kg의 미숫가, 그쵸? 배의 미숫가를 갖다 이제 사용했다고 했어요. 최종적으로 분리 정제를 하고 얻은 게 뭐냐면 98%짜리 알부틴을 200g을 갖다 이제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kg을 넣어서 200g의 알부틴을 얻었으니까 이거는 수율이 0.2%. 굉장히 적은 거죠. 즉, 그렇게 양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순도가 98%짜리인데도 수율을 0.2% 얻었다는 거, 이건 대단한 거거든요. 물론 여기에 사용된 장비, 그렇죠? 예. 칼럼 크로마토그래피를 만들었던 장비. 그 다음에 거기에 집어넣었던 고체, 충진물, 즉 이제 고정층으로 이제 했었던 다이아이온 HP20 수지, 그리고 에틸알코올,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비용을 전부 이제 산정을 했더니 대략 한 알부틴 200g을 갖다 얻는데 한 203만 원 정도 들었답니다. 비용, 왜 그러냐면 이게 산업화하려면 비용도 산정을 해봐야 되니까. 그쵸? 근데 합성품 알부틴을 갖다 이제 사는 데는 킬로그램당 14만 원. 우리가 지금 얻은 알부틴, 이걸 갖다가 금액으로 환산을 했더니 1kg을 얻는데 한 300만 원 정도. 훨씬 비싸죠. 그쵸? 14만 원, 300만 원, 20배 이상 비쌉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천연물을 순수하게 통해서 분리 정제하는 것은 요거를 요렇게 분리 정제하는 데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에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순수한 물질을 얻고 이러한 그 연구를 하게 되면은 요거를 바로 무엇을? 인공적으로 이제 합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조금 더 효율이 높고 그리고 많은 양을 갖다 이제 얻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이제 합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좀 실질적으로 다른 거고, 그러나 이 연구 자체는 이미 우리가 미숫가인 버려지는 배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발판을 마련했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큰 의의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러한 우리가 이 실험을 통해서 얻어진 알부틴은 미백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렇죠? 미백 메커니즘 속에서 어떠한 작용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라 그럴까? 멜라닌 색소가 생성이 되는 것들을 갖다 이제 방해하는 거죠, 그렇죠? 예, 방지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제 멜라닌 색소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앞에서 우리 다 배웠었던 것처럼 피부 생리학이라든가 어떤 피부 뭐 과학이라든가 뭐 등등 여러 군데서 이제 배웠었던 것처럼, 그렇죠? 저렇게 우리 피부 각질층, 그 다음에 진피층, 그리고 피하지방층 있는데 각질층의 제일 밑에 층, 기저층이죠. 기저층에서 멜라닌 색소는 만들어지죠. 그렇죠? 이 기저층에서 존재하는 멜라닌 생성세포, 멜라노사이트 안에 있는 멜라노좀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만들어지죠. 그래서 멜라노사이트, 멜라닌 생성세포를 갖다 통해서 어디로? 각질 형성세포로 전달이 되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의 피부색을 갖다 결정한다라든가 이러한 유형으로 멜라닌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얘네들은 뭐에 의해서 특히 자극을 받느냐? 자외선에 의해서 자극을 받게 되면은 우리 이 기저층에 자리 잡고 있는, 피부에 자리 잡고 있는 무엇가 바로 각질 형성세포 안에 있는 이런 녀석들이 자극을 받아서 티로시나제라고 하는 효소가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멜라닌 생성세포 안에서 멜라닌을 갖다 이렇게 멜라노좀이라고 하는 그런 주머니로부터 형성을 해서, 그래서 각질 형성세포로 전달을 하고 각질까지 밀려오게 되고 피부 표면이 약간 어두운 색깔을 갖다 이제 나타내게 되는 건데, 바로 이러한 과정들은
우리가 멜라닌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대한 그쵸? 그런 경로를 갖다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 우리 피부에 존재하는 예,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아미노산 계열 이러한 물질들 이런 것들은 타이로시네이즈라고 하는 효소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산화가 되는데 바로 여기에 이제 알부틴이 그쵸? 타이로시네이즈의 활성을 갖다 저해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조기에 작용하는 타이로신이라고 하는 그런 아미노산 계열의 물질을 갖다가 결국은 분해하는 타이로신 분호 효소를 갖다가 산화 효소를 갖다가 작용을 못하도록 막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부틴이라고 하는 놈이 조기를 갖다 탁 저렇게 막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티로신이 타이로시나제에 의해서 산화가 돼가지고 도파로 바뀌고 그게 더 산화가 돼가지고 도파키논으로 바뀌고 그게 이제 도파키논이 다시 경로를 거쳐가지고 유멜라닌이나 아니면 페오멜라닌으로 최종 이렇게 이제 바뀌게 돼야 되는데 저걸 갖다 딱 차단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멜라닌 형성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러한 미백 작용을 하는데 미백 메커니즘은 뭐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앞에서도 여러 번 배웠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기능성 화장품 학에서도 배울 테고 또 화장품 개론에서도 배울 테고 뭐 여러 번 이제 배웠겠지만 바로 이 미백 메커니즘은 이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던 것처럼 타이로신 산화 효소라고 하는 타이로시나제 요 놈이 작용 못하도록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부틴이에요. 근데 알부틴만 그러냐면은 그렇진 않고요. 당나무 추출물도 바로 거기에 작용을 하게 되고요. 또 알파 비사브롤이라고 하는 그 미백 기능성 원료, 예, 고시 원료도 거기에 작용을 하게 돼요. 또 유용성 감초 추출물도 마찬가지로 예, 타이로시나제 효소가 작동 못하도록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이로신이 그냥 그대로 피부에 존재하는. 요게 작용을 해야 타이로신이 산화가 돼가지고 도파로 바뀌고 도파키논으로 바뀌고 최종적으로는 뭘로 바뀌는 거예요? 유멜라닌이냐 페오멜라닌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예, 요렇게 차단을 여기서 하게 되면은 이제 못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방법은 또 뭐가 있느냐? 우리가 미백 고시원료 물질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나이아신아마이드 같은 경우는 타이로신이 멜라닌으로 가는 그 중간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생성된 이 멜라닌 있죠. 멜라닌 자체가 세포로 들어가는 것을 가능하면 이제 방해를 하는 그런 또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메커니즘 다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아스코르빌이라고 하는 비타민 C 계열의 이런 고시 원료들, 아스코르빌 글루코사이드, 에틸 아스코르빌 에테르, 또 아스코르빌 테트라아이소 팔미테이트, 마그네슘 마그네슘 아스코빌 포스테이트 이런 것들은 또 뭐냐면은 산소가 타이로신을 얘네들을 산화시켜서 그래서 도파 이렇게 산소가 결합하는 것들을 갖다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메커니즘이 다른 것이죠. 예, 그러한 형태로 그 작용하는 부분이 다르다. 특히 알부틴 같은 경우는 타이로시나제라고 하는 산화 효소가 작용을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그 기능을 하는 물질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제 같이 한번 살펴봤었던 알부틴의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미백 화장품들은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로션 타입 또는 뭐 크림 타입 또는 뭐 팩, 그쵸? 예, 팩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는 이제 그 스킨 타입, 예. 그런데 이제 포함이 돼가지고 이제 미백 적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림이 여러분들 뭐 잘 안 보이겠지만 오른쪽은 이제 미백의 형태로 이렇게 이제 약간 하얗게 나타나는 거고 왼쪽은 이제 미백 성분들이 쓰이지 않은
그런 이제 화장품의 경우를 갖다 이제 그림으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실제로 그래서 알부틴을 활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제품들이 시중에도 이제 나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알부틴을 활용한 크림류, 그렇죠? 크림으로 나와 있는 거.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부틴이 5%가 함유된 그런 이제 크림류의 제품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고요. 여기는 이제 화이트닝 크림이라고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부틴이 5% 함유가 되어 있는, 또는 알부틴도 뭐 이제 회사마다 자기네 마케팅하는 그런 이제 기법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표현을 달리하는 거죠. 여기는 알파 알부틴을 포함한 그런 제품이다. 제품이 다 틀리죠, 그죠? 크림 타입. 또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 로션에도 마찬가지로 기능성 화장품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알부틴들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또 있고요. 또 로션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CC크림, CC크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알부틴이 미백 기능성 성분으로 이제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뭐 크림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토너 계열들, 그쵸? 이런 거에도 이제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요즘은 이제 베이스 메이크업에 이제 활용이 되는 그런 제품이라든가, 또는 색조 화장품으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그런 제품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파운데이션 계열이라든가 이런 데도 마찬가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또 자외선 차단을 통해서 멜라닌 색소가 생성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 자외선 차단제로도 쓰이지만, 그 자외선 차단제 안에도 또 이 미백 이런 것들이 또 같이 들어가 있어서 복합 기능성 제품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 효과, 그리고 미백 효과, 그리고 주름 개선 효과, 이렇게 다양한 효과들을 갖다 전부 망라한 그런 제품들도 사실은 이 알부틴뿐만이 아니라, 그쵸? 뭐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쓰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알파 비사보리롤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성분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고시 원료가 들어가 있는 그런 제품들을 갖다 이제 쓰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알파 비사보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특히 이제 브라질 남미에 있는 이제 천연 자원인데, 칸데이아 나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나무가 있는데요. 그 칸데이아 나무에서 추출한 물질은 이제 알파 비사보롤 계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요 이제 먹는 과일 중에 하나인 배를 통해서 뱃속에 포함되어 있는 알부틴, 이런 것들도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알부틴이라고 하는 것이 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과일인 배에만 있지 않고 장미과에 속하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제 식물들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아마 장미에도 알부틴이 아주 소량이긴 하지만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먹는 이 이제 봄에 이제 봄철 이제 채소로 먹는다 그럴까? 나물로 먹는 봄나물이요. 이런데 돌나물 이런 류라든가, 또 뭐 찔레도 장미과에 들어가기 때문에 찔레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나타나 있고, 마찬가지 배조차도 저게 배나무 속에 들어가지만 더 큰 범주인 과에는 장미과에 들어간대요. 저게 좀 특이하죠, 그렇죠? 그래서 장미과에 속하는 다양한 그런 어떤 이제 식물들로부터 우리가 알부틴을 갖다가 찾아볼 수 있고, 또 분리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소량이 되든 아니면 또 어느 정도 양을 갖다 이제 확보를 하든, 뭐 물론 이제 앞에서 배웠었던 월귤나무 이런 데 이제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하지만은요, 그런 이제 다양한 식물에서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있다. 근데 월귤나무조차도 마찬가지로 큰 범주에서는 장미과에 속해요. 근데 월귤나무는 또 그 같은 류들이 있잖아요. 베리류란 말이에요. 그 월귤나무는 베어베리라고 했잖아요. 베리류에 들어간다고. 베리 하면은 뭐예요?
스트로베리도, 그쵸? 딸기 스트로베리도 마찬가지 베리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블루베리, 뭐 아사이베리,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실제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천연물질, 또 그리고 그 중에서 유용한 성분들, 이런 것들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식물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보통 이제 한약에서 이제 많이 활용하는 생약 재료라든가 약재료, 이런 것들로부터 얼마든지 추출해서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 어떤 과거의 전통적인 그런 방법을 통해서, 또는 내려오는 그런 이제 것에서 유용한 물질, 또는 동의보감이라든가 본초강몰익이라든가 우리 한약 분야에서 이용이 됐었던 그런 것으로부터 유용한 물질을 갖다 추출해서 활용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요. 천궁이라든가 또는 마라든가, 또 좀 비싸긴 하지만 산삼,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거기서 유용한 물질을, 특히 거기에도 마찬가지 미백 기능성 물질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 노력들을 갖다가 이제 학자들도 열심히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요 10강을 통해서는 실제 이제 우리 천연 물질로부터 유용한 물질을 갖다 분리하는 사례 중에 한 가지로서 먹는 배, 식용 배 중에서 미백 고시 기능성 원료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알부틴을 갖다 이제 어떻게 분리하고 그 함량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어떻게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살펴보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같이 한번 다루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